사위한테 회사 넘겼더니 우리 가족 전부 잘렸습니다. 김영철 씨가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책상 위에 내려놓은 건 해고 통지서 5장이었다. 본인, 아내, 2아들, 조카까지. 서류 날짜는 전부 같은 날이었다. 인수계약서에 서명한 지 딱 3개월 만이었다. 저는 탐정 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김영철 씨는 30년간 기계 부품 제조업을 운영해왔다. 직원 20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일했다. 큰아들은 생산 관리, 작은아들은 영업, 조카는 품질 검사를 맡았다. 딸과 사위도 있었다. 사위 박민수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15년을 근무한 사람이었다. 작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박민수도 명예퇴직 대상이 됐다. 김영철 씨는 사위를 불렀다. 우리 회사로 오라고 했다. 박민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딸이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회사에 합류했다. 김영철 씨는 사위에게 경영 전반을 맡겼다. 본인은 슬슬 은퇴를 준비하고 싶었고 사위의 대기업 경력을 믿었다. 6개월 후 김영철 씨는 회사 지분 70%를 사위에게 넘겼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3개월 뒤 가족 전원에게 해고 통지가 날아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경영 효율화. 사위는 외부 인력으로 조직을 재편성했고 가족들은 하나씩 밀려났다. 김영철 씨가 항의하자 사위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제 회사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김영철 씨를 마주보며 물었다. 계약서 조항은 확인하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위를 믿었다는 표정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민수가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김영철 씨는 고민 없이 손을 내밀었다. 사위는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회사에도 영업 전문가가 필요했다. 박민수는 처음 며칠간 회사를 둘러보며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생산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거래처 목록을 하나씩 검토했다. 김영철 씨는 사위의 꼼꼼함이 마음에 들었다. 역시 대기업 출신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한 달쯤 지나자 박민수는 김영철 씨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생산 라인 자동화, 영업 채널 다각화, 원가 절감 방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금이 문제였다. 박민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저한테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잠시 망설였다. 30년간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해왔다. 외부 자본을 받아들이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박민수는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요즘은 이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장인어른도 편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결국 동의했다. 그런데 투자 조건에는 한 가지가 붙어 있었다. 경영권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었다. 투자사는 김영철 씨가 대표로 있는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이 느리다고 판단했다. 박민수가 지분 과반을 확보하고 경영을 전담하는 구조를 원했다. 김영철 씨는 당황했다. 하지만 박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형식일 뿐입니다. 저는 장인어른 사위잖아요. 가족끼리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내도 거들었다. 민수가 잘할 거예요. 우리 사위 능력 있잖아요. 김영철 씨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다. 지분 70%를 박민수에게 넘겼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외식을 했다. 박민수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장인어른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꼭 잘 키우겠습니다. 집은 이전 후 처음 2달은 조용했다. 박민수는 거래처를 돌며 영업에 집중했고 실적도 조금씩 올랐다. 김영철 씨는 안심했다. 역시 사위를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큰아들 김준호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아버지, 이거 뭡니까? 그가 내민 건 인사평가서였다. 본인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경고가 적혀 있었다. 업무 태도 불량, 생산성 저하. 김영철 씨는 황당했다. 준호는 10년 넘게 생산 라인을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 김영철 씨는 박민수를 불렀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박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량 지표로 관리합니다. 준호 씨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김영철 씨는 따져 물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했느냐고. 박민수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다. 제가 대표입니다. 경영 판단은 제 권한입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민수는 회의 때마다 숫자를 들이밀었다. 원가율, 불량률, 납기 준수율. 김영철 씨네 가족들은 그동안 감으로 일해왔다. 수치화된 평가는 낯설었고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 작은 아들 김준석도 실적 미달 통보를 받았다. 조카 김민지는 품질 검사 업무에서 제외됐다. 대신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김영철 씨는 항의했다. 박민수는 말했다. 장인어른,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회사는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김영철 씨는 답답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구냐고 물었다. 박민수는 잠시 김영철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가족이라서 더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김영철 씨 본인부터 시작해서 2 아들, 조카, 그리고 아내까지 5명 모두였다. 이유는 경영 효율화였다. 김영철 씨는 박민수를 찾아갔다. 사위는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영철 씨가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박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보상금도 규정대로 지급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내 딸 남편 아니냐? 박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집안일과 회사 일은 다릅니다. 김영철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민수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집에서도 말을 안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김영철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큰아들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변호사 찾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철 씨는 고개를 저었다. 법으로 사위를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다. 이건 배신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김영철 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다. 지분 이전 계약서에 경영권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었다. 해고도 법적 절차를 따랐다. 뒤집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의 판단이었다. 김영철 씨는 절망했다. 변호사는 한 가지를 조언했다. 혹시 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강요가 있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그날 밤 김영철 씨는 집에서 오래된 서류를 뒤졌다. 투자계약서, 지분 이전 동의서, 이사회 회의록.
하나씩 읽어 내려가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투자사 이름이 낯설었다. 박민수가 소개했다던 그 회사 검색해도 정보가 거의 없었다. 김영철 씨는 다음 날 아침 나를 찾아왔다. 그가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탐정님, 이 투자사가 진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민수 씨의 움직임 전체를 추적해야 합니다. 나는 우선 투자사부터 추적했다. 서류에 적힌 회사명은 DS 인베스트먼트였다. 등록된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그곳을 직접 찾아갔다. 오피스텔 로비에서 호수를 확인하고 6층으로 올라갔다. 문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 찾으세요? 나는 정중하게 물었다. 혹시 이 집에 회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 몇 달째 비어 있어요. 가끔 누가 와서 우편물 가져가는 것 같던데요.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1층 우편함을 확인했다. DS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온 우편물은 없었다.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컸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법인 등기를 조회했다. DS 인베스트먼트는 2년 전에 설립됐고 대표는 박민수였다. 자본금은 1천만 원. 사업 내용은 투자 자문업이었다. 나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읽었다. 대표 이름이 박민수였다. 김영철 씨가 투자받았다던 그 회사는 사실 박민수 본인이 만든 회사였던 것이다. 나는 김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수가 자기 회사에서 자기한테 투자한 겁니까? 나는 대답했다. 정확히는 투자 형식을 빌려 지분을 넘겨받은 겁니다. 김영철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다음 단계로 박민수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김영철 씨로부터 받은 계좌 내역을 분석했다. 지분 이전 대가로 박민수가 지급한 금액은 3억 원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온 계좌를 역추적하자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박민수의 개인 계좌에서 DS 인베스트먼트로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김영철 씨 회사로 송금됐다. 결국 박민수 자신의 돈으로 지분을 산 게 아니었다. 김영철 씨 회사 자금을 빼내 그걸로 지분 대금을 지급한 구조였다. 나는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지분 이전 한 달 전 회사 계좌에서 4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명목은 설비 투자였다. 하지만 실제로 설비를 구입한 기록은 없었다. 그 돈은 박민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일부가 지분 대금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김영철 씨를 다시 만났다. 그에게 자금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 회사를 빼앗긴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김영철 씨는 물었다. 어떤 증거요? 나는 답했다. 박민수 씨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메일, 문자, 녹취 뭐든 좋습니다. 김영철 씨는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해왔다. 준호가 뭔가 찾았다고 했다. 나는 김영철 씨네 집으로 찾아갔다. 준호는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회사 공유 서버에 남아있던 파일입니다. 박민수 형이 삭제한 줄 알았는데 백업본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제목은 인수계획이었다. 나는 파일을 열어봤다. 거기에는 단계별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다. 1단계 신뢰 구축, 2단계 지분 확보, 3단계 경영권 장악,
4단계 구조조정. 마지막 항목에는 가족 구성원 정리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박민수가 회사에 합류하기 한 달 전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회사를 빼앗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나는 준호에게 물었다. 이 파일 원본을 복구할 수 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타데이터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김영철 씨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민수가 정말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증거는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박민수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것이 그렇게 큰 상처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나는 박민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을 수소문했다. 한 명이 통화에 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민수 씨요. 능력은 있었는데 평판이 안 좋았어요. 나는 물었다. 어떤 면에서요? 동료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승진 경쟁 때 동기 한 명을 밟고 올라갔어요. 그 동기가 맡던 프로젝트를 가로챘거든요. 결국 그 동기는 회사를 그만뒀고 박민수 씨는 팀장이 됐죠. 하지만 얼마 안 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위에서 찍힌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통화를 끊고 메모를 정리했다. 박민수는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반드시 만회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나는 김영철 씨에게 물었다. 사위분이 회사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 취업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군데 면접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다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나는 다시 물었다. 그때 사위분 태도가 어땠습니까? 김영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침울했습니다. 딸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 오겠다고 했을 때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수는 재취업 실패 후 장인의 회사를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컸다. 그에게 김영철 씨의 회사는 재기의 발판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찾아야 했다. 박민수가 이 계획을 혼자 세웠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했는지. 나는 DS 인베스트먼트의 주주 명부를 다시 확인했다. 박민수 외에 한 명이 더 있었다. 이름은 최재훈이었다. 지분은 30%였다. 나는 최재훈을 검색했다. 그는 투자 컨설턴트였고 과거 여러 중소기업 인수권에 관여한 이력이 있었다. 나는 최재훈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DS 인베스트먼트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저는 자문만 했습니다. 실행은 박민수 씨가 한 겁니다. 나는 물었다. 어떤 자문을 하셨습니까? 최재훈은 시선을 피했다.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인수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가족을 내보내는 것까지 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최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재훈은 녹음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박민수 씨가 원한 건 완전한 장악이었습니다. 가족이 남아있으면 경영에 간섭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재훈의 진술을 정리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다. 박민수는 처음부터 회사를 빼앗을 계획이었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았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 자금으로 인수 대금을 지급했으며 마지막에는 가족 전원을 내쫓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배신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궁금했다. 박민수의 딸, 김영철 씨의 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나는 김영철 씨에게 물었다. 따님과 직접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영철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딸한테는 아직 자세히 말 안 했습니다. 민수 때문에 괴로워할까 봐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따님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영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나는 김영철 씨네 집에서 딸 김지원 씨를 만났다.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고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다. 탐정님이 아빠 일을 맡으셨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원 씨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물어보세요. 나는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다. 남편분이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가족회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지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민수 오빠한테 제안했고 민수 오빠가 받아들였어요.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때 남편분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표정이 어두웠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장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취업이 안 되니까 결국 받아들였죠. 나는 메모를 적으며 물었다. 회사에 들어간 후 남편분이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줄었어요. 집에 와도 계속 일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꺼냈다. 남편분이 회사 지분을 넘겨받을 때 알고 계셨습니까? 지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알았어요. 민수 오빠가 그냥 경영 맡게 됐다고만 했거든요. 지분 이야기는 나중에 아빠한테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원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탐정님, 민수 오빠가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인수 계획 파일이었다. 지원 씨는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아빠 회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남편분과 대화가 되십니까? 지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거의 집에 안 와요.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고. 제가 물어보면 피곤하다고만 해요. 김영철 씨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딸의 눈물을 보고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원아, 너 잘못 없다. 아빠가 바보였어. 지원 씨는 아버지 품에 안긴 채 흐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상황이 아니었다. 김영철 씨가 나를 배웅하러 나왔다. 현관에서 그는 물었다. 탐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횡령, 배임, 사기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겁였다. 나는 다음 날 최재훈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녹음 동의를 받고 정식으로 진술을 받았다. 최재훈은 박민수와의 계약 내용, 자문 과정, 금전거래 내역을 모두 털어놨다. 그는 진술 끝에 말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민수 씨가 가족한테까지 그럴 줄은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알았든 몰랐든 당신도 공범입니다. 최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준비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증거는 충분했다. 회사 자금 유용 내역, 인수계획 파일, 최재훈의 진술, 자금 흐름 추적 결과. 모두 박민수의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민사로도 지분 이전 무효 소송을 걸 수 있고요. 김영철 씨는 고소장에 서명하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펜을 든 채 물었다. 탐정님, 제가 이러는 게 맞는 겁니까? 민수는 제 사위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사위이기 전에 범죄자입니다. 김영철 씨는 긴 한숨을 쉬고 서명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박민수가 김영철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김영철 씨는 스피커폰으로 전화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김영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래야 하지? 박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지원이 생각해서라도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김영철 씨는 화가 났다. 지금 협박하는 거냐? 박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 지원이도 힘들어집니다.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요. 김영철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나는 말했다. 딸분과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 씨가 친정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앉아 물었다. 아빠, 정말 고소하셨어요.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아이 아빠고요. 김영철 씨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원아, 내 남편은 범죄를 저질렀어.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지원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이는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한데요. 김영철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더 이상 내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풀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진실은 밝혀졌고 법은 진행될 것이다. 고소 일주일 후 검찰이 박민수를 소환했다. 나는 김영철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변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말했다. 박민수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물었다. 무슨 합의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회사 지분 50%를 돌려주고 해고된 가족들을 복직시키겠다고 합니다. 대신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김영철 씨는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50%요. 원래 70%였는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한 거라고 주장할 겁니다. 나는 김영철 씨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거절하겠습니다. 제대로 끝까지 가봐야겠어요. 변호사는 조언했다. 재판은 오래 걸립니다. 1년 넘게 갈 수도 있고요.
승소 확률은 높지만 100%는 아닙니다. 김영철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민수 측에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상황은 악화됐다. 박민수는 거래처들에게 김영철 씨 가족과의 분쟁 사실을 알렸고 일부 거래처는 계약을 보류했다. 직원들도 불안해했다.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영철 씨의 큰아들 준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 씨는 대답했다. 회사가 망해도 원칙은 지켜야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인수계획 파일, 자금 유용 내역, 최재훈의 진술. 박민수의 변호인은 반박했다. 인수계획 파일은 단순한 메모일 뿐이고 자금 흐름은 회사 운영상 필요한 절차였으며 최재훈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다음 공판 일정을 잡았다. 공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박민수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탐정님,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시는군요. 나는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박민수는 비웃었다. 진실이요. 장인어른이 경영 능력이 없어서 회사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진작 망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건 당신 판단입니다.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박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나는 김영철 씨에게 돌아가는 길에 물었다. 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영철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래처 몇 군데가 계약을 끊었어요. 직원들도 떠나고 있고요. 나는 말했다. 재판이 끝나면 나아질 겁니다. 김영철 씨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까지 회사가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박민수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해 강남의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구입 시기는 지분 이전 직후입니다. 박민수의 변호인은 반박했다. 그 돈은 대표 성과급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회사 이사회 결의록을 제시하며 말했다.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 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박민수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박민수는 대답을 회피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 최재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박민수 씨는 처음부터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내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박민수의 변호인이 물었다. 증인은 왜 그런 계획에 협조했습니까? 최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재훈에게도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네 번째 공판에서 지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걸음도 조심스러웠다. 재판부는 지원 씨에게 자리를 권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회사를 도우려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다. 지분 이전 과정에서 남편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지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박민수는 지원 씨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지원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김영철 씨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지원 씨는 아버지 품에서 흐느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제 판결만 남았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민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인정됐지만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또한 민사상으로 지분 이전 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무효 판결이 났다. 회사 지분은 원래대로 김영철 씨에게 돌아갔다. 최재훈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영철 씨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긴 것 같지가 않네요. 나는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멀리 사라지는 박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판결 후 일주일 김영철 씨는 회사로 돌아갔다.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박민수가 새로 들인 직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영철 씨가 들어서자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김영철 씨는 회의실로 직원들을 불렀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 회사 원래 주인입니다. 앞으로 다시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고 싶으면 함께 일하고 아니면 나가셔도 됩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저희는 박 대표님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 씨는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회사는 다시 제 것이 됐습니다. 박민수 씨는 더 이상 이 회사와 관계없습니다. 직원 절반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다. 나머지 절반은 남기로 했다. 김영철 씨는 두 아들과 조카를 다시 불렀다. 큰아들 준호는 말했다. 아버지, 회사 상황이 안 좋습니다. 거래처 대부분이 떠났고 밀린 주문도 많습니다.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지. 작은아들 준석이 물었다. 자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 자금도 부족합니다. 김영철 씨는 한숨을 쉬었다. 대출을 알아봐야겠지. 조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삼촌, 제가 거래처 몇 군데 연락해 볼게요.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씨 가족은 다시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생산 라인을 점검하며 밀린 주문을 처리했다. 준석은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민지는 품질 관리를 다시 맡았다. 김영철 씨는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은행은 회사 신용도가 떨어졌다며 대출을 거절했다. 김영철 씨는 결국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집 한 채를 담보로 잡혔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거래처 몇 곳이 다시 주문을 넣기 시작했다. 직원들도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매출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었고 적자가 계속됐다. 김영철 씨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장부를 들여다봤다.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김영철 씨는 쓸쓸하게 웃었다. 무리 안 하면 안 되지. 회사 살려야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원 씨가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김영철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원 씨는 지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었다. 김영철 씨는 손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원 씨가 물었다. 아빠, 민수 오빠는 안 왔어요. 김영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민수는 출산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원 씨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김영철 씨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원아, 내가 결정해야 해. 아빠는 내 편이야. 지원 씨는 출산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다. 박민수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지원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김영철 씨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손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는구나. 회사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반년이 지나자 매출이 예전의 70%까지 돌아왔다.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다.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다. 김영철 씨는 조금씩 안도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며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느 날 저녁 나는 김영철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오랜만입니다. 회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드네요. 나는 물었다. 박민수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철 씨는 한숨을 쉬었다. 소식이 없습니다. 지원이랑도 연락 안 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탐정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천만에요.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건은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파편은 오래 남는다. 김영철 씨 가족은 회사를 되찾았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았다. 사위는 범죄자가 됐고 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녀는 아버지 없이 자랄 것이다. 나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박민수는 왜 그랬을까? 대기업에서의 실패가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본성은 쉽게 드러나는 법이다. 1년 후 나는 우연히 김영철 씨를 다시 만났다. 거리에서 마주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김영철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탐정님, 회사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매출도 예전만큼 회복됐고 새 직원들도 잘 적응했어요.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해냈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영철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원이는 지금 아이 키우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인데 손님도 제법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김영철 씨는 다시 밝게 웃었다. 손녀가 이제 돌 지났는데 정말 예쁩니다. 요즘 제 낙이 손녀 보는 겁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할아버지의 행복을 읽을 수 있었다. 김영철 씨가 물었다. 민수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김영철 씨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모릅니다. 지원이한테도 연락이 없다고 하더군요. 양육비도 안 보내고요. 나는 말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손을 저었다. 지원이가 그냥 두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때로는 완전히 끊어내는 게 나을 때도 있다. 김영철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탐정님,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특히 돈이 걸린 문제는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민수 씨 같은 건 아닙니다.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경계는 해야죠. 가족이라고 해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김영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탐정님, 제가 처음에 사위를 회사에 데려왔을 때는 정말 좋은 의도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네요. 제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은 박민수 씨가 한 겁니다. 당신은 선의로 행동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나는 물었다.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영철 씨는 대답했다. 천천히 키울 생각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두 아들이 이제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넘기려고요. 나는 말했다. 좋은 계획입니다. 김영철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넘기겠습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챙기고요. 나는 그의 농담에 함께 웃었다. 카페를 나오며 김영철 씨는 내 손을 잡았다. 탐정님, 정말 고맙습니다. 탐정님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회사를 되살린 건 당신과 가족들입니다. 김영철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헤어지며 나는 김영철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구부정해 보였지만 걸음은 단단했다. 1년 전 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의 무너진 모습은 없었다. 그는 싸워서 이겼고 회사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사위를 잃었고 딸의 가정이 깨졌으며 손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됐다. 승리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김영철 씨 사건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신뢰와 배신, 가족과 돈, 법과 도덕. 박민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결국 법이 그를 심판했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지켜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영철 씨에게 이번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그는 30년간 쌓아온 회사를 지켰지만 가족의 평화를 잃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고 이겼고 다시 시작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며칠 후 김영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진 한 장이었다. 회사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김영철 씨와 두 아들, 조카, 그리고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다. 김영철 씨 가족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는 배신당하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찾고 때로는 함께 싸운다. 그게 내일이다. 김영철 씨 사건은 내게도 교훈을 남겼다. 신뢰는 소중하지만 검증은 필수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된다.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야 하고 권한은 명확히 나눠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확인해야 한다. 늦어지면 손 쓸 수 없게 된다. 박민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범죄 기록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따라다닐 것이다. 사람들은 기억한다. 특히 배신은 오래 기억된다.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자신도 모를지도 모른다. 지원 씨와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김영철 씨의 지원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상처는 남았지만 시간이 아물게 해줄 것이다.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지만 할아버지와 외삼촌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클 것이다. 때로는 완전한 가족보다 건강한 환경이 더 중요하다. 나는 책상 서랍을 닫고 불을 껐다. 오늘 하루도 끝났다. 내일은 또 다른 사연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릴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찾고 때로는 함께 싸울 것이다. 그게 탐정 도도의 일이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영철 씨처럼.